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인사를 두고 정치권에서 말이 많은데 홍준표 시장이 이건 방탄이 아니라 내 여자를 지키기 위한 상남자의 도리다라고 얘기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포함해 다양한 이야기가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신조어도 나왔습니다. 윤곽은 한가원. 이건 무슨 뜻일까? 잠시 후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보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의 늦춰달라라는 요청이 묵살됐다. 이런 비하인드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7초간의 침묵이 있었던 것 아닐까요? 함께 보시죠.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상과 갈등서에 비춰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규모나 시점 등도 예상 못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 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7초간의 침묵, 인사를 연기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요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인사 시기를 미뤄달라라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요청했지만 인사는 단행됐다라는 거죠. 자, 이 인사를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논란이 많은데 대통령실의 반박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반박입니다. 이 총장 한마디에 준비된 인사를 안 할 수 있겠나. 이미 정기 인사가 많이 지체됐다라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협의를 거쳤고 정상적으로 단행된 인사이다라는 대통령실 반박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조도 나왔습니다. 윤곽은 한가원. 윤곽은 한가원. 이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어떤 뜻일지 함께 보시죠. 윤 대통령과는 가깝고 한동훈과는 먼 사람을 발탁한 것이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윤곽은 한가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내친 김에 검찰 내에서 갑론을박 여론도 좀 살펴보죠. 때가 안 돼서 한 인사, 때가 돼서 한 인사, 특이할 거 없다. 김 여사 수사 시작 시점에 굳이 오해가 좀 생기지 않겠냐. 수사 질질 끌다가 논란만 키운 꼴이다. 김 여사 수사에도 별거 없을 텐데 왜 이런 분란을 만드냐. 이번 인사가 호들갑 떨 필요 없다라는 의견과 아이고 오해의 소지를 왜 자처했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님. 예. 이번 검찰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별거 아니다. 예.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 지금 총선 백서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어제 뉴스를 보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과연 뉴스인가? 우리 정치권에서는 가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굉장한 큰 드라마로 만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정기 인사, 뭐 1월, 2월에 했어야 될 정기 인사가 미뤄지고 선거가 있어서 너무 민감해서 그리고 또 선거 끝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고 이 또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9월 임기 마무리하기 전에 내가 어려운 수사 다 끝내고 가고 싶다. 이것 또한 합리적인 거고. 예. 또 이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미뤘던 인사를 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 수사팀만 쏙 빼고 또 인사하기에도 부적절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정치적 연관성, 이해관계를 말씀하실 거고.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예상 가능한 대로 드라마는 흘러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는 앞으로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요. 네. 뭐 그런 정황들이나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별거 아니다. 윤곽은 한가원. 이런 신조어도 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저거는- 가깝고 한동훈과는 먼 사람들이 발탁됐다. 네, 저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건 부적절하다. 네, 자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럴까 이제 점점 거리를 두고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처럼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해석하려는 노력인데요. 저는 여기서 아직까지 둘 다 저희 당의 당원이시고요. 예.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정치적 운명 공동체입니다. 검찰에서 20년을 함께했던 직장 동료 선후배를 넘어서 지금은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인데 아까 뭐라 그러셨죠? 윤곽은 한가원. 네. 이렇게 내부를 가르는 목소리에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은 강하게 듭니다. 저거 이간질일 수도 있다. 네. 그렇군요. 야당에서는 이번 검찰 인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의원 등등이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검찰 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 선봉에 섰던 대표적인 친윤 라인입니다. 검찰을 더 세게 틀어지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입니다. 영부인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였다. 검찰의 기류가 수사 불가피론으로 급격히 타오르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의 신호탄이다. 수사 불가피론 특검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강하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정기 인사, 미뤄진 인사를 단행한 것뿐이다. 오늘 조정훈 의원은 특이할 거 없는 인사를 갖고 정치권이 드라마를 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의 7초간의 침묵이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비정상적인 인사죠. 미뤘던 인사라고 하면 9월 검찰총장 임기가 끝날 쯤에 맞추는 게 맞습니다. 통상 그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원석 총장의 주변 대검 검사를 다 교체했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중앙지검 검사장하고 차장검사를 다 교체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못 맡기겠다는 노골적인 표시 아니겠어요? 최근에 보면 송경호 중앙지검 검사장 라인 쪽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 불가피론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원석 총장이 그 직전에 신속히 수사를 구성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까지 구성했습니다. 대통령과 뜻과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배경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놓냐가 핵심적인 문제였는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전주지검장에 있다가 왔는데 일단 네. 전주지검장에서 중앙지검장으로 오는 이 선례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창수 이 중앙지검장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변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친윤 검사 중에 핵심이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넣은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무디게 만들고 또 이창수 지검장이 최근까지 해온 수사들 보면 이재명 대표라든가 문재인 정부 관련된 수사를 주변까지 탈탈 털은 수사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번 중앙지검에 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양날의 칼을 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3년간의 정권을 어떻게 하겠다. 검찰만 믿고 가겠다는 검찰 2기 정권의 인사의 출발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보면 이 인사가 적정한 인사인지 알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 퇴임한 검사장 분들은 통상적인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 내부 분위기가 술렁술렁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검찰 조직이 살아남겠느냐는 정도의 위기의식까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인사의 비정상적인 인사였다는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예, 검찰 인사를 두고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 출연한 여야 두 분의 의견이 상이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이건 방탄이 아니라 내 여자를 지키기 위한 상남자의 도울이다. 상남자는 이래야지 라고 얘기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홍준표 시장.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주겠습니까?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의 상남자의 도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돌직구에 상남자가 있다면 또 우리 또 김영주 의원이 계신데
상남자의 도리다. 이 굉장히 좀 뭐랄까 막 여야가 막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좀 참신한 입장이 나왔어요.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또 사모님이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모님이 보고 계신데. 뭐 상남자 그렇게 해야 되겠죠. 홍준표 시장께서도 부인한테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실제로 상대방의 공격에 있어서 말하자면 장인어른의 자익 사상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우리 마누라를 버려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예. 그것도 하나의 상남자 얘기인데 이 케이스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상남자라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 질서는 지켜야죠. 그렇다고 뭐 여러 가지 또 한편으로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본인 스스로가 과거에 그야말로 잘 나가던 모래시계 검사인데 마치 검사와 경찰들을 하이에나라고 표현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쉽고요. 실제로 대한민국 안에서는 아무리 상남자라도 말하자면 법적인 어떤 위반의 혐의가 있을 때는 아픈 마음을 안고서 상남자라도 말하자면 부인의 비리가 있다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그것은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헌정 질서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매우 말하자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그런 언사다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당 내에서 성일종 의원이나 이 홍석준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인사와 수사는 별개다라는 반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수사는 어차피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사권이야 뭐 정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기관들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휘부가 몇 명이 바뀐다 그래서 검사는 실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거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알아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질 텐데 그 민주당이 처음 이제 이원석 총장과 예를 들면 뭐 송경호 서울지검장 인사를 할 때는 이게 잘된 검찰 인사다 이야기했습니까? 그때도 얼마나 뭐 친윤 검사다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한동훈 또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그래서 이번 인사를 두고도 이렇게 뭐 김건희 여사 수사 건과 연계시키는 것은 비판을 위한 어떤 비판밖에 안 보입니다. 상남자의 도리다부터 이건 비판을 위한 비판 아니냐. 인사와 수사는 별개다.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야당에서는 방탄의 신호탄이다 뭐 이런 비판도 하고 있고 법리적으로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홍준표 시장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상남자가 자기 여자 지키면 상남자입니까?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오해가 되냐면요. 영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인사를 한 거 아니냐. 검찰 인사를 영부인 지키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상남자다. 이런 식의 논리적으로 귀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누구한테 도움이 됩니까? 대통령한테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대통령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준표 시장 말씀은 요즘 갈수록 조금 이상해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발표했지만 그 검찰의 인사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 대통령이에요. 검찰청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검찰의 임명과 보직은 누가 하느냐? 대통령이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합의한다도 아니고요. 협의한다도 아니고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 누굽니까? 박성재 장관인데 연수원 17기예요. 이원석 총장은 몇 기입니까? 27기예요. 10기 수차인데 그 박성재와 이원석 관계는 윤석열과 한동훈 관계랑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박성재 장관이 중앙지검의 부장검사할 때 그 부원이 이원석이었어요. 그다음에 제주지검장 할 때 형사 2부장이 이원석이었고 창원지검장 할 때 밀양지청장이 그게 이제 이원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성재 검사장이 이원석 그 검사를 굉장히 아껴가지고 자기가 갈 때마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썼던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성재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쉽게 이원석
이원석 총장한테 이야기를 갖다가 했을 거고요. 예. 제청하는 것은 장관의 권한이고 제청에 따라서 보직을 갖다 정하는 것은 검사장 보직을 정하는 것은 총장의 권한이 아니고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런데 이원석 총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원석 총장이 불자거든요. 저는 저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 뭐가 생각이 났냐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게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불자니까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저는 그 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인사가 뭐 누가 어디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안이 되어 있는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창수 신임 검사장이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만약에 수사를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큼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별일 아닌 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창수 검사장이 수사를 좀 이렇게 의혹에 빠져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야당이 주장한 것과 같은 그런 의혹이 증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졌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여권 내에서는 이른바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예상과는 다르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스튜디오 출연한 또 조정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총선 발간을 두고도 당 안팎에 상당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책임론이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고 이른바 친한계 인사들이 발끈하는 대목도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 지역 낙선자들 어제 총선 백서 특별위 비공개 회의 한 전 위원장의 선거 전략이 패착이다. 팀워크가 아니라 원맨쇼다. 여당이 국정 비전을 제시해야지 심판으로 나갈 건 아니지 않느냐. 2조 심판론에 대한 한동훈 비판론 의견이 어제 제기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친한계 쪽에서 책임질 주체를 정해놓고 작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냐. 총선 백서 특위가 패배 책임 떠넘기기에 앞장서고 있다. 라며 발끈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한동훈이야말로 이 당을 수습할 적임자가 아니냐라며 무게를 실었는데 들어보시죠. 당내에 한동훈 위원장이 강력하게 출마해서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또 그분도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당에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시피 한데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리더십은 결국은 지금까지 거론되는 분들보다는 기대되는 점이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있다. 또 당내나 당외의 인기, 지지도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당을 좀 수습할 수 있는 최적임자다. 이렇게 생각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딱히 그 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당 안팎에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아니 총선 패배에 한동훈 위원장의 탓이 있다.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친한계 인사들 사이에서 아니 특정한 사람을 특정해놓고 백서를 쓰는 거 아니냐, 이게 뭐 하는 거냐 라는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개인 책임을 추구하는 식으로는 하지 말자라고 진화에 이른바 나섰다라는 건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개인 내 책임을 추구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책임은 당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은 봉합하자. 주어를 당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해야 당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것이 아마 해결이 될 것이다. 특정 누군가를 지목해가면서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결국 그 화살표가 특정한 곳을 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 탓할 시기는 이제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인물 책임론을 피하면 총선패인 진단이 불분명해진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설법을 쓰나 은유법을 쓰나 읽는 사람들은 다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출연한 조정훈 의원, 패배 원인을 대충 덮고 넘어가자는 건 아닐 것이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이렇게 답변을 해서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에게 물을 건 묻겠다. 예. 아니 한동훈에게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패널로 나왔는데 제가 이제 관련된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적절해 보입니다. 네, 뭐 이걸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부족한 사람이 총선 백서를 쓰려고 하니 뭐 부족한 게 여러 가지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한 18분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상당히 뜨거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 주말인가요? 제가 아파트 단지를 걸으면서 이 조정훈이 조정훈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넌 도대체 왜 이걸 하고 있냐? 이 짓을 왜 하냐? 많은 분들이 말리셨어요. 예. 너 이거 해봤자 남는 거 없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 뭐 어렵게 이겼는데 좀 쉬어라.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지고 싶지 않다. 제가 저보다 더 훌륭한 수많은 100여 명이 넘는 낙선자분들이 떨어진 것을 보고 또 저도 작년에 아시다시피 시대전환과 국민의힘 합당해서 이 국민의힘의 신입사원이 됐는데 점점 작아지는 정당을 모습을 보면서 저도 위기감을 느끼고 이렇게 가다가 우리 진짜 다 진다. 이번에 조 의원도 겨우 이기셨잖아요. 599표 뭐 신승했죠. 그래서 다시는 지고 싶지 않다. 이 의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우리가 무엇을 달리해야 되는지 어제도 여러 가지 그 회의들이 있었는데 저의 질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역할을 맡으셨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이 결과를 알고 다시 돌아간다면 뭘 다시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2년 뒤 지선 또 내년에 보궐선거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책임론. 두 사람 다 책임이 큽니다. 첫 번째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 책임이 얼마나 크면 사퇴까지 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부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통령 얼마나 책임 크면 기자회견하고 내 책임이 컸다라고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이거를 다시 번복하자라는 건 우리 당이 이제는 뭐 정치하지 말자, 선거하지 말자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책임은 주어진 권한에 비례해서 커지는 겁니다. 이것 또한 맞지 않습니까? 이 대원칙을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의 논쟁이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 크냐? 대통령의 책임이 크냐? 누가 51이고 누가 49냐?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기의 위치에서 선거를 치른 거고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이라서 선거 개입은 못한 거죠. 하지만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니까 선거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의 국정 정책과 방향은 저희 정당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예. 이것 또한 상식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임에도 불구하고 무겁게 책임을 받아들인다. 이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이 대원칙을 흔들자고 하자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적들에게만 먹잇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 책임이라고 그 다음날 사퇴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도 내 책임이다 하고 미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열린 겁니다. 그 누구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거죠. 이제 개혁과 변화의 공간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꿔야 될 시간입니다.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뭘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와중에 우리가 108석밖에 못 얻었지만 잘한 사람도 있습니다. 숨어서 소리 안 나게 드러나지 않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공천 과정, 공약, 조직, 홍보, 여의도 연구원, 당정 관계 정말 거칠 거 없이 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아는 것은 우리가 변화하는 첫 번째 시작이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처럼 만들어 달라. 저는 약간 두려웠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 읽어보시면 살벌합니다. 왕 뒤에 서가지고 정말 거칠 것 없이 다 써내려갑니다. 그걸 주문하셨는데 어떻게 책임론을 덮으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한 사람, 그러니까 소위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든가 한동훈을 타깃으로 놓고 쓰는 백서는 결코 아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사퇴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실 책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이 자기 입으로 하신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거의 무게를 따져라.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워서 저울이 어디로 기울으냐. 이건 저희 역할이 아니죠. 왜 책임이 있다고 하시는지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위치에서 어떤 걸 조금 달리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지 이건 저의 영역이 맞습니다.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과 태도는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을지 이건 저희의 영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바꿔야 될지 영역은 맞습니다만 딱 내놓고 한동훈 뭐 49.5, 윤석열 51점 몇 또는 그 반대로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군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지금 설문조사를 돌렸습니다. 254명 출마자 전원에게 설문조사를 예. 돌렸고 200명 당직자 전원에게 설문조사를 돌렸고 600명 우리 보좌진 전원, 출입기자 전원에게 드려서 과반 이상의 지금 설문 회수를 받았습니다. 이 분석을 시작했고요. 저는 이거가 가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해요. 이걸 누가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선 주자급들이 다 총선 백서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고 모든 시사평론에서 제 사진이 나오는데 제가 무슨 용기로 이걸 조작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다 발표할 있는 그대로 하는 거다. 예. 한 전 위원장 면담은 일정 잡으셨습니까? 이제 결과가 분석되는 대로 지금 어제 뭐 상황실, 예. 그다음에 이번 주에 공관위 하고 그다음에 장동혁 사무총장 오늘 아마 귀국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뵙고 결과 갖고 마지막으로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 만나서 이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와중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들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동훈 48, 원희룡 13, 나경원 12, 유승민 9, 안철수 6. 당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가 압도적. 전체 지지율을 보더라도 한동훈 26, 원희룡 7, 나경원 9, 유승민 18, 안철수 7.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조정훈 의원, 백서발간 위원장 뜨거운 감자 스튜디오에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지금 진솔하게 듣고 있고요.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제. 네. 당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논쟁이 지금 계속 뜨거워요. 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아는 한 좋은 조직은, 건강한 조직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 집중을 해요. 좋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흥하는 나라는 그렇게 가는데 망하는 나라는 어떻게 가느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이게 이수신 책임이냐 원균 책임이냐 선조 책임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국민의힘 상황이 국민의힘이 1이면 야당은 2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당이 야당이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 같은 국회의원은 1인당 최소한 2명 이상의 역할을 해야 그래야 이제 견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봉착을 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한가한 시기인가. 예컨대 국민의힘이 한 130석 얻고 민주당이 한 140석 얻었다. 그것도 패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번 총선에 누가 책임이냐 이런 거 따지는 거는 그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석밖에 얻지 못했는데 200석 가까이 얻은 야당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한가한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본인부터 책임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사퇴했잖아요. 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한동훈의 책임이 얼마냐, 30이냐 40이냐 50이냐 60이냐 이걸 따질 때가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 여당 대통령 이렇게 지지율 20몇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할 사람이 누구냐. 제가 봤을 때 별로 다른 사람들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남아있지 않은 얼마 되지도 않은 자산을 스스로 이렇게 훼손시키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과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이게 용납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조정훈 의원님께 되게 죄송한데 백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시기가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엄청난 패배를 겪었을 때에는 몇 달 정도 이제 숙성의 시간을 갖다가 딱 거친 다음에 새로운 당대표가 취임한 다음에 그 당대표에 따라가지고 아니면 외부에다가 뭐 컨설팅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백서를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굉장히 조정훈 의원이 어려운 자리를 맡고 어려운 일을 맡았다. 저는 그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백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정훈 의원님이 좀 잘 만드시면은 진짜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면전의 돌직구. 이걸 지금 왜 이렇게 해서 이 난리를 만드냐? 약간 이렇게도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예.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어떤 회사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 이제 그 임원이 저를 딱 부르시더라고요. 인사 담당 임원이. 그러면서 저보고 정 변호사 저희 회사에 들어왔는데 3년 동안은 아무 말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당신이 이 조직에 들어왔는데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외부에서 보는 것과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그 조직의 모습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원들도 새로운 사람 들어왔네, 이 사람이 우리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을 인정하는 데까지는 최소한 한 2, 3년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금 밖에서 와서 이제 그 생활을 하는데 좀 이상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도 그래도 그 정도 기간 동안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나이 들고 사회생활하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임원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또 조정훈 의원한테 죄송한 이야기인데 조정훈 의원이 이 백서 이 위원장을 맡은 게 그 뭐라 그럴까 합리적이었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왜냐하면 조정훈 의원이 쭉 그 국민의힘 그 뭐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의원하시고 그랬으면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 어떻게 하면 합당해가지고 새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기존에 있었던 그 당원들 입장에서는 또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참 조정훈 의원이 조 의원님이 굉장히 어려운 그 자리에 있는데 뭐 워낙 그 유능하신 분이니까 잘 해결해 내실 거라고 믿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결과를 좀 잘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돌려 말했지만 결론은 이거 왜 맡았냐? 뭐 그런 말씀 다시 조정훈 의원께 발언을 드리면.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백서가 끝나고 백서를 한번 백서 써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을 백서위원으로 좀 영입하고 싶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신 말씀 다 맞다고 생각해요. 뭐 시점에 대한 결정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왜 이렇게 빠르게 하느냐 뭐 그 질문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큰 차로 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사실까지 우린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보고 한 3년 정도 저도 아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세상 사는 지혜 뭐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이제 50줄이 넘어간 사람인데 조직 생활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작년에 합당한 이 정당이 이번 선거에 이기고 또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했으면 정말 편하게 편승해서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제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게 이대로 가면 2, 3년 뒤에 우리 조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아마 당선인 중에 낙선인들을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 저는 승리한 패배자의 멘탈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당에 선거할 사람 아무도 안 남는다. 그래서 당신이 새로운 우리 당의 원래 이래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하니까 우리는 원래 이래. 저는 이거 싫거든요. 용납을 안 하니까 와서 좀 정치 생명을 걸고 한번 만들어 봐라. 실은 남한테 정치 생명 걸고 만들어 봐라라는 것도 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 스스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너덜너덜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갖고 있던 그 한 줌도 안 되는 정치적 신선함, 정치적 자산 다 소진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시 이기는 정당으로 우리가 변모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제 한 5대 개혁안을 만들 예정인데요. 이 중에 2~3개만 우리가 진짜로 이를 악물고 실천할 수 있으면 우리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조정훈이 죽고 국민의힘이 살았다. 저 감사합니다. 예. 자, 정말 진솔한 이야기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야기 돌직구쇼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면전의 돌직구도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두 분은 또 사석으로도 가까우신 사이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의원의 진솔한 답변까지도 전해드렸습니다.